네, 안녕하세요. 저는 7조의 발표를 맡게 된 심리학과 정지성입니다. 네,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참치인데, 보시다시피 그 많던 참치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네쌀에서 파는 참치김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된 주제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참치통조림을 저희 조가 선택한 이유랑 참치통조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번에서 참치통조림의 생애와 관련 기업, 그 다음에 3번에서 참치통조림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서 참치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참치통조림을 이렇게 조사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다 참치를 안 드셔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 동원 참치에 나오는 그 고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고 저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치통조림의 생애와 참치 생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참치통조림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한테 단백질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참치통조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치통조림이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효율성이 뛰어난다고 생각해서 전쟁할 때 처음으로 생겼고, 우리나라에는 1982년에 동원 참치가 GMP $2,000 시대를 맞아서 최초로 국내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게 본격적으로 참치통조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생산, 유통, 소비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치의 종류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참치는 거의 다 가다랑어나 황다랑어라고 참치통조림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사실은 참다랑어 같은 거는 회로도 사용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런 가다랑어 같이 이런 참치를 먹습니다. 그쵸? 통조림에 있는 저기 있는 참다랑어는 굉장히 가격도 비싸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런 참치를 통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참치를 잡아야겠죠. 네, 그러면 이런 참치를 어떻게 잡느냐?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한 번에 대량으로 잡아요. 그런데 참치는 가까운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양까지, 그냥 원양 어선으로 태평양까지 나가서 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막 떠돌아다니고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잡을 수 있고, 또 잡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생선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TV 보시면 그냥 이렇게 어부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당겨서 그냥 잡으면 그냥 올라오잖아요. 근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망도 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배에다가 헬기를 또 싣고 보트 같은 것도 달아서 이렇게 헬기로 위에서 상황을 보면서 보트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추격을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싸가지고 그걸 이렇게 쪼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럴 만큼 이렇게 참치잡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되게 오랫동안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면서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주로 참치통조림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치를 많이 먹어요.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로 많이 먹을 정도로 많이 먹는 참치통조림을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원, 사조, 오뚜기 순으로 참치통조림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참치통조림 기업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원이나 사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그러니까 그 참치를 잡는 거하고 만드는 기업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참치 잡는 동원 회사 자체에
네, 선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회사에서 운영해서 잡아서 그걸 자기 공장으로서 가공해서 유통하고 이렇게 소비하는 과정까지 동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최다 선박수 보유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동원이나 사조와는 다르게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교역이라는 원형, 그러니까 물고기 그 참치만 잡는 그 기업이 있어요. 거기한테 그 참치를 사서 이렇게 가공만 하는 기업이라고 오뚜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생산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유통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유통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공장에 이제 아까 그렇게 뭐 신라교역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참치를 잡든 동원이나 사조같이 직접 참치를 잡아오든지 그렇게 잡아온 참치를 이렇게 공장에 조달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가공 과정을 거쳐서 네, 대리점을 거치고 소매상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참치 가공 과정에서는 특별히 살펴볼 것이 없어요. 그냥 참치를 삶아서 그걸 이렇게 그 뼈하고 살을 분리해서 통조림을 잡는 다른 통조림하고 일반적인 특징이 같기 때문에 참치 통조림만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유통에서는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생산, 유통 다음으로 소비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참치를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높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네, 참치캔 소비량이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최대 수준. 중국 많은 인구를 꺾고 우리나라가 1위로 2억 6천만 캔, 1인당에 5캔씩 먹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치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동원 참치만 드실 거예요. 아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동원이 굉장히 지금 여기 파란색 기둥이 동원이고 나머지는 사조랑 오뚜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동원이 독보적으로 참치캔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생산하고 참치 통조림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서 잡혀서 소비를 어떻게 하고 뭐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이제 좀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참치 통조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참치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저희가 참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참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동원의 파괴적 어업이 시작되는 곳하고 아마 이게 동원 참치의 그 배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린피스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원이 문제가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걸은 거겠죠. 실제로 마크 디아 그린피스 동남아 그 캠페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대만과 같은 원형 어업국들은 바다를 고갈시키면서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업 능력을 줄이고 파괴적인 어업 기술을 사용을 금지하여 태평양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만 태평양 참치 자원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니까 참치가 뭐 고갈될지 안 될지 슈퍼에 가면 있는 게 참치니까 되게 별 생각 없이 먹는데 사실은 참치가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왜 참치가 참치 생산이 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통조림용 참치의 어획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획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동원에서 이렇게 잡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무분별하게 참치를 잡고 또 집어 장치 FAD라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른 물고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참치 어종도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채낚기라고 있어요. 채낚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낚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마리씩 잡는 거. 그런 거니까 굉장히 한 번에 많이 파괴적인 게 아니라 전통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씩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기를 띄워가지고 보고 한 번에 대량으로 그물로 잡거든요. 이렇게 그물을 동그랗게 쳐가지고 그 안에 가둔 물고기나 다른 생물까지 모두 잡아 올리는 게 선망어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연승어업 방식 같은 경우는 체납기 방식이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낚싯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모두 잡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파괴적인 그 방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집어장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FAD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뗏목이나 어떤 구조물 같은 거를 띄워놓으면은 생선들이 본능적으로 거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그 밑에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유인 장치가 되는 거죠. 그걸로 유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선망 장치로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둥근 그 그물로 해서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어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상어나 오징어 기타 고래 뭐 이런 해양 생물들이 다 모이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잡기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왜 이렇게 파괴적인 방법을 쓰느냐 보시면은, 네, 이거는 어떤 어획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잡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초록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온건한 방법이겠죠. 한 마리씩 잡는다거나 그런 방법인데, 저기 동그라미 친 파란 부분을 보시면 저 부분이 뜻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물로 대량으로 잡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 어획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FAD인데요. 이렇게 바다에 띄워 놓으면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은 집어장치 사용을 금지하라, 집어장치 FAD 사용을 금지하라고 해서 그린피스의 그 캠페이너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동원은 어떻게 참치를 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참치 통조림의 브랜드인 동원에서 굉장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참치를 잡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파괴적인 집어장치와 선망을 사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FAD 물에 끼워놓는 거 있죠. 그거랑 또 이렇게 선망, 그 망을 해서 한 번에 잡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규제가 있어서 공해라는 건 태평양 같이 한 나라가 소유한 바다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가서 이렇게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규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데, 현재는 그 동원이 그걸 되게 어기고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서 어획을 금지하는 자사의 뭐 정책이 있는데도 되게 많은데, 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제품 라벨에만 이렇게 어종을 명시하고 뭐 지역이나 방식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체 수 회복을 위한 재정적 노력도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원 참치 캔 모양을 해가지고, 동원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동원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통조림용 참치가 과연 어획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왜 이게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린피스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치를 무리하게 많이 잡지 말라,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피스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원이 그걸 어긴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그린피스가 한국 정부에 이렇게 참치 많이 잡지 말라고 제출한 탄원서인데요. 여기 위에 빨간 줄 쳐진 거는 이제 한국으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FAD를 무분별한 FAD 사용을 금지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치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WCPFC라고 있는데 WCPFC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치를 어떻게 잡고 각 나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그 회의의 모습인데 굉장히 지금 이 사탄 안단 씨라는 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유감스럽게도 총 어획량 상한선 설정, 특히 뭐 이런 감축 방안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문다랑어 어획 감축 방안 합의 실패. 그래서 굉장히 다 자기 이윤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참치 어업에서 과연 지금 동원과 같은 그렇게 무분별한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래프는 참치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하는 황다랑어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 위에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하고 합해서 이 전체가 그 참치 양을 나타내는데 저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그 무리한 그 어획으로 인해서 현재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생물 자원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현재 남아있는 생물 자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감소되고 있지만 그 빨간색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무분별한 남획이나 혼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참치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또 파란색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현재 남아있는 참치도 지금 줄어드는 게 이렇게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는 치어의 그래프예요. 참치 치어. 그러니까 참치 새끼 말하는 거죠. 참치 새끼가 없으면은 나중에 어른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저렇게 참치 새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참치 통조림은 이제 더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더 많이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참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생물들이 잡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래 같은데 고래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상어나 고래는. 그런데 이렇게 벌려왔죠. 벌려와서 물론 이걸 놓아주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뭐 이런 거를 살려줄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태계는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가 이렇게 참치의 어떤 생산과 소비, 유통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보고 특히 생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설명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마치면서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께 이제 참치가 고갈돼서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슬프잖아요. 굉장히 그럼 뭐 먹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참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생인 소비자로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참치를 어획해야겠죠. FAD나 그 선망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참치 전체 그 수행량을 규제를 알아서 지킨다던가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한 라벨 현재는 동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라벨을 붙이고 해양 보호 구역의 지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소비자 측면에서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비자 차원에서는 구매 시에 라벨을 꼼꼼히 확인한다. 실제로 그 참치 통조림을 파는 라벨 중에 보면은 돌핀 세이프라는 그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 그대로 돌핀, 돌고래 세이프 안전하다. 돌고래를 이렇게 무리해서 잡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참치 통조림 보시면 그 상표가 그 돌핀 세이프라고 그 돌고래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참치를 살 때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서 사면은 아무래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소비자가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참치 브랜드 또 아까 같이 동원과 같은 그렇게 무리한 형태를 한다면 그 기업의 그 브랜드의 참치 통조림 살 때 한 번 더 고려해보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우리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잠시 못 먹게 될지 모른다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개만 드릴게요. 아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정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그 유럽 국가들 위주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1차 대전이니까. 네,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딱 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참치의 남획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규범 혹은 규제 이런 게 없나요?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그렇게 자체적인 모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약속 정도로만 이행되는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조 발표를 맡게 된 정소설입니다. 저희 8조는 빵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좁혀서 한국의 빵 시장은 어떤지 알아본 후에 한국의 빵 시장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그것을 상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의 한국 베이커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빵입니다. 제가 이것은 네이버 캐스트의 어떤 빵이란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밀주침 부분 보시면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여 물을 섞어 발효시킨 뒤 오븐에서 구워낸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아래에는 모두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르투갈어인 팡이란 부분에서 저희 나라 빵이란 말도 유래한 것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저희가 빵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동양에서는 쌀이 주식인데 쌀 제외한 어떤 대표적인 곡물로 밀이 생각났습니다. 밀로는 물론 분식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빵이었고 빵은 서양에서의 지금까지 어떤 대표적인 주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세계에 있어서 빵이 차지하는 위치가 저희는 아주 크다고 생각했고 빵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원과 전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로도 좀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기원을 보시면 빵이 거의 그러니까 저희 신석기 시대에 저희가 농경사에 접어들면서부터 빵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전파를 보면 유럽에서 제빵을 하는 길드가 생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몇몇 나라들의 대표 빵을 좀 나타내는데요. 이건 생소한 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바게트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각 나라에도 전통적인 빵이 있을 정도로 빵의 세계적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빵인데요. 그런 세계적인 빵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소비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인데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빵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2008년에 잠시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때는 잠시 주춤했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빵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은 유제품과 빵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 있고 오른쪽은 각 제빵 기업들도 그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빵의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예전 강의 시간에도 들었다시피 한국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가 먹는 게 감소한 건 아닐 것인데 과연 그런 쌀 소비가 자연적으로 대체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쌀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가 바쁜 현대인들 같은 경우 조리하는 거에 이제 귀찮음을 느끼나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간편한 대체재를 선택을 해서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식으로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밀은 역시 쌀에 탄수화물을 대신할 수 있고 아주 간편한 대체 식품이 이런 빵이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국 빵 시장 점유율 전체가 아니고 1위부터 5위 기업까지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타냈는데 2011년에 보면 파리 크라상이라는 곳이 78% 그리고 CJ 푸드빌이 19%로 9.8%로 합치면은 98.1%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파리 크라상이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파리 바게트를 말하는 것이고 CJ 푸드빌이 프레즈르입니다. 1위 기업이 이렇게 3위 기업과도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1위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동네 영세한 영세한 빵집들이 어느 정도 좀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동네 빵집이 왜 망하는가를 좀 깊은 주제로 선정하고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그 논문 중에서 제가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 동네 빵집의 한 마케팅이 왜 망하는지를 좀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이렇게 작성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대 소비자가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추구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파리바게트를 보시면 가끔 들어가시면 새로운 빵이 진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은 상품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동네 빵집들 같은 경우 가장 팥빵이나 핏빵 같은 이제 진부한 빵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에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좋아했는데요. 그 동네 빵집들의 맛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파리바게트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언제나 빵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에 비해서 동네 빵집 사장님들은 이제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의 변화가 없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맛의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인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빵집이 이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빵집이 그 동네에서 독점 상권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집이 많이 생기고 도시에 밀집되는 경우에 독점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을 생각하는데 웬만한 동네 빵집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저희는 조사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가게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보면 이제 좀 시장에 있는 빵집들 같은 경우에 무슨 땡땡 빵집, 그냥 베이커리와 같은 자신이 빵집 그대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이것들은 제가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에도 호기심이나 어떤 세련됨을 이제 기대하지 않고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팥빵 이런 진부한 빵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촌스러운 가게 이름도 한몫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동네 빵집들이 이렇게 망하게 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시장 점유율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어떤 건지 저희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랑 저희가 무엇인지 먼저 네이버 주식 백과에서 찾아왔는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인데요.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또 스타벅스, 한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랜차이즈인데요. 한국에도 이제 빵집들 중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몇 가지 상표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이 중 보시면은 신라면과 또 파리바게트, 뚜레쥬 이렇게 있는데 사실 파리바게트랑 왼쪽 아래 있는 뚜레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 점유율을 봤다시피 1위 기업이고 사실 빵봉투나 신라면과도 3, 4, 5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워낙 1위 기업이 높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단연 1위인 파리바게트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처음에 파리 크라상이라는 이름으로 86년에 이제 개장을 하였고, 거의 우리 업계 내에서 최초로 거의 모든 일들 최초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에도 진출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아래 나와 있다시피 제빵업계 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히 파리바게트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지 저희는 이제 궁금했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맛에서의 경쟁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베이크오프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빵이 반죽을 해서 그것을 진열해 놓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본사에서 냉동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해동시켜서 바로 반죽하여 그것을 성형해서 진열해 놓는 방식으로 아주 신선하게 저희에게 이제 빵을 제공할 수 있어서 맛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지금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도 많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세한 독립 빵집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파리바게트는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도 파리바게트가 가장 처음에 프랑스풍 고급 베이커리라는 이제 이미지를 걸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케팅도 그런 쪽을 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급스러운 베이커리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가장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뭐 TV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아래 인텔이나 이나 이제 광고로 나와 있는데, 파리바게트 광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TV 광고뿐 아니고, 물론 상수일 수 있지만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보시면 파리바게트가 가장 낯서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이 파리바게트 이렇게 성공하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고객 확보인데요. 충성고객이란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인데, 업계 최초로 마일리지 카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자신들의 빵을 많이 사용할 때 그에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빵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최대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충성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5가지 과정이었는데, 반죽 제조, 1차 발효, 성형, 다시 2차 발효, 굽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반죽은 그냥 알리그레 반죽인데 손반죽과 기계 반죽이 있고, 그것을 이제 가스로 발효시키고, 그것을 이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발효시킨 후 구워서 진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베이크오프 시스템이란 것으로 냉동 생지가 바로 이제 가맹점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고, 먼저 배달이 처음에 본사로부터 생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동하고 그것을 아까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저희에게 상품이 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저희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가맹 소유 업주들에게, 자신들의 업주들에게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세한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용하는 그 사장님들에게 직접 돈으로 인테리어를 교체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을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기업 소매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동네 빵집들에 대한 홍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빵집이 있으면 일부러 그 빵집 근처에 파리바게트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 빵집에 자신들의 상표를 이용하게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그런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다시피 동네 빵집들은 이제 조금 올라타게 가고 있고,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한국 베이커리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짜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동네 빵집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 이것은 몇몇 동네 빵집들 중에서 성공한 빵집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수역 이제 4호선에 위치한 빵집, 이름은 주드팽이라는 곳인데요. 이 빵집이 이제 지하철에 있는데 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집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하철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두 번째, 그리고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세계 1,000원일 정도로 아주 싸고,
그리고 세 개가 아니고 세 번째로 이제 종류는 많지 않, 여기 보면 아주 가게가 작아서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자신들만의 빵을 이제 특별하게 주력적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깨끗한 주방을 공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빵집의 어떤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공한 사례로 통영의 만남 꿀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꿀빵 같은 경우는 통영에서 이제 예전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특산품과 같은 거였는데 조금씩 인기가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꿀빵에 사용하는 어떤 그 물엿이 이제 좀 처음에는 찐득거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날 꿀빵이라는 이제 상표를 이용한 사장님께서 그것을 견과류를 추가해서 딱딱해지는 것도 맞고 처음에 찐득거리는 것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지금은 아예 통영에서 만날 꿀빵 하면은 그거 자체가 특산품이 될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사그라들고 있는 인기를 빵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탄생시킴으로써 다시 인기를 끌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견과류를 사용하여서 이제 좀 종류를 좀 다양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제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동네 빵집이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빵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빵집은 웬만하면 사장님들이 거의 자신들의 방식은 고수해왔고 빵의 맛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례를 봤다시피 자신들만 특별한 빵을 개발해야 되고, 물론 두 번째 이제 빵의 특산품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빵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빵을 개발하고 또 맛에 있어서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요즘 변화하는 소비자의 맛을 입맛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세련된 간판인데요. 이것은 이제 꼭 어떤 영어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말은 어떤 신선함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자극해야지 그 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빵집과는 다르구나라는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동네 빵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게 송혜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동네 빵집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빵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마케팅에 주력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동네 빵집이 아예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남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세계 시장 진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포화된 빵 시장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세계로 나가서 맥도날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맹점들의 자율성 확립인데요. 보시면 어느 아르바이트를 가도 거의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가맹점들이 그 점포마다 하나씩 특징적인 것을 이제 가져가지고 개성을 살릴 수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맹점 주들의 이제 자신들의 그런 자율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에 파리 마케팅에 대해서 질문 많이 드시죠? 질문 없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빵 정문설 같아. 질문 제가 하나. 질문 있다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좀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 실천말로 갑을 관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아까 이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가 얘기하는데 그들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구체적인 계약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게 부당해가지고 걸린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업체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거기서 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자신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것을 제가 부당고 파트나 걸 올려보시면 그거나 좀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11년 사이 점포 이전과 확장을 강요해서 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 1억 8천만 원 부담하는 거, 예상대금을 뭐 1,293억을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좀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정부니 내가 빨리 밖에 하나 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잘 조사가 안 돼요. 조사를 안 했어요. 궁금한데. 제가 더 아직 안 받고 많이. 네, 좀 알아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분 안 넣어주죠. 사실 우리 먹거리 그 중요한 부분이 된 두 가지 음식이네요. 그죠? 참치와 빵. 그래서 이 7조의 연구는 특히 이제 그 생산 부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좁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여행 방식이라든지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뭐 지속 가능한 방법, 그리고 특별히 강조점은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뭐 잘 라벨을 읽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를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뭐랄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생산자 자신, 혹은 생산 기업 자체가, 이 라벨링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라벨링 확인을 통한 개입이나 관여 이런 걸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더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갖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내용적으로 봐서 좀 제가 많이 알게 된 것은 실제 이 생산자가 이런 유통자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동원이나 사조라고 하는 국내의 최대 통조림 업체가 실제 원형업을 통해서 생산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고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빵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의 입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잘 몰랐는데 이런저런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업체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줬고 이 빵의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두 개 업체, 사실 한 개 업체도 사실 한 기업이 국내 빵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기업 생태계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실 프랜차이즈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개인의 기업에다가 그 참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다가 어떤 자율적인 어떤 윤리적 경영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이 두 산업 모두에 있어서 좀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성, 선택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기업 시장, 특히 이제 기업
어떤 시장 독과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참 파리바게뜨는 그냥 자체 그 무슨 기업이 있나요? 예, 근데 CJ 푸드빌 같은 경우는 CJ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다른 재벌과는 상관없이 그냥 처음 파리 크라상이라는 곳으로 출발해가지고 네, 그리고 파리 크라상과 크라상 위에 이제 일종의 우산 기업부는 없나요? 네, 없어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전히 빵만으로 내가 성장한 그런 기업이네요. 예. 네. 뭐 한 학기 동안 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뭐 하는 공부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또 제가 우리의 음식 다양한 먹거리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제가 뭐 학기 초에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게 이제 뭐 학점을 따고 뭐 교양 핵심 교양 획교라고 그러는데 획교의 학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사 먹을 때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생태적 뭐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이게 정말 우리의 몸에 좋은가 아니면 내 가족의 몸에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질까. 그래서 예컨대 참치 같으면 그 아마 생산 노동자도 있을 테고 기업도 있을 테고 아마 아까 창원 공장 얘기가 나왔지만 창원의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조건에서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몸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 나아가서 생태적으로 좋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혹은 법적, 뭐 정부의 정책, 국제적인 협약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먹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